잘 아시다시피 21대 국회에서 철도 지하화에 대한 입법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서 주도해 주셨는데, 과연 이제 서울시당이 이 입법화된 이후에 어떤 역할이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철도 지하화에 대한 입법, 그리고 그 철도 지하화에 우리 당의 철학을 조금 좀 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시작이 돼서 전문가분들께서 열심히 연구해 줘서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아마 이제 이 연구 용역을 토대로 해서 2년 후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또 3년 후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께서 이 중요한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의 철도 지하화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니 이제 이 자료는 어찌 보면 우리 시장 또 우리의 대통령 후보의 공약의 기초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거 잘 한번 살펴봐 주시고, 혹시라도 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면 우리 시당 당직자분들께 전달해 주시면 또 그런 이견도 잘 조정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이 담겨 있는 철도 지하화로 잘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기가 이제 1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저의 이제 후임자 장경태 위원장님이 저의 이제 바톤을 받아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잘 완성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도 지하화라고 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 도대체 어떤 방식을 해야 되는가, 이런 설왕설래 논의가 많았습니다. 과거에 이인영 의원께서 특히 구로구에서 진작부터 법안을 19대부터 시도를 했던 것 같고 20대, 21대 계속 논의를 했었습니다. 김경엽 의원님께서도 계속 부천과 경인선 중심으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인선 중심으로 논의했던 결과물들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면서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정연구원 차원에서 지하화가 가능하냐,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용역을 한 보고서들이 나왔었습니다. 곳곳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특히 국토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과정이 하나 있었고, 또 개별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연구하는 것도 있었고, 국토부에서도 비공개로 이러저런 검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검토의 과정 속에서 약 60조 내외의 비용이 소요되겠다. 그런데 그 비용을 실제 조달 가능하냐? 지상을 개발함으로써 지하화의 비용의 한 80~90% 이상 가능한 거 아닌가? 즉 재원 조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잠정적인 판단이 생겨서,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논의가 좀 더 급속도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올 1월 달에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입니다. 정부도 이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서 만든 법입니다. 대략 민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상을 개발하고 그 지상에 있는 철도를 지하화하는 비용을 조달하자, 이 정도의 그림이 있어서 이번 특별법 만들어졌고, 그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중앙정부, 서울시 각 자치단체가 관심 대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올 초부터 해서 2년 안에 국토부가 어떤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하화 시도할 것인가에 대한 공고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2년 동안. 그래서 올해 3월 달부터 국토부가 용역을 시작했고, 상당 부분의 잠재적 보고를 국토부 장관이 받았을 겁니다. 우리 앞으로 국토위원회에서 그걸 점검을 해야 되고, 서울시에서도 이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나 기초단체 또는 전국적으로 기초광역단체장이 자기들이 스스로 검토한 걸 토대로 해서 국토부랑 협의해서 어느 노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선도사업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잠재적인 그 고민들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사이에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당에서 이와 관련된 용역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아마 다른 데서 했고 공개가 아마 서울시장이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논의를 토대로 해서 밀실에서 또는 어떤 정치적 의도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게 선도사업으로 발표된다면 그건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 저희가 3개월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각 자치단체 구별로 이 관련 사업이 연결되는 곳이라면, 즉 여기 나오는 자료 속에서 그런 거라면은 이 구청 차원에서 용역을 하든지 또는 의견을 수렴해서 구의회 차원에서도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구의회 차원에서 서울시에 문제제기를 하고 서울시와 함께해서 이 노선은 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 우선적으로 할 수 없다면 앞으로 긴 호흡으로 좀 검토해보자. 최소한의 입장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울시당 차원에서의 고민은 뭐였냐면, 지금 이번 총선 때도 이게 하나 이슈가 됐지만 다음 2년 뒤에 서울시장 선거에 반드시 우리가 입장 표명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든 체크포인트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대통령 선거까지도 갈 수 있는 우리 사회적인 논의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지하화를 할 거냐 말 거냐를 갖고 논쟁을 했던 거라면 올해 2월달에 법이 1월달에 법이 통과되면서부터 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어느 노선을 중심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사회적으로 적절한 것이냐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그 판단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다음 지방선거, 다음 대선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당으로서는 제일 먼저 서울시장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거고, 논의의 진행 사항이 완결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열려 있고 또 보완해야 할 게 많습니다. 다만 그 논의가 서로가 같이 확산되면서 축적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당이 어떻게 가면 좋겠다는 판단을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대시민 보고회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계속 함께 논의에 관심 가져주시고 의견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개념 및 필요성은 다들 아실 것이고요. 뭐 철도 분포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철도가 101km이고 요 파란색이 그 국철 구간인데, 국철 구간을 보시면은 그 관문역하라는 곳으로 이제 많이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철도 찬반로는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반대론적인 입장에서는 건설비가 증가하고 기존 노선이 운행이 중단되고 토지 가치가 낮다는 것이 반대론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철도 지하화는 이런 개발 사업이 아니라 주민 복지 사업이다라고 해서 리커버리 사업이라는 것을 그 개념을 잡았고요. 리커버리에는 회복, 복구, 회수라는 단어가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도시 불균형, 철도로 인한 단절 복구, 기피시설 이전 등으로 해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도시는 특성이 많이 변화되고 있고요. 이제 서울은 도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서울시는 거주하기 어려운 지역이 됐습니다. 이제 그것이 뭐 다들 아시다시피 부동산의 지가가 높아서 그러는데, 이제 보시면 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서울시는 어떠한 출퇴근 목적으로만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서울시는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고 교통 역시 서울시 내부 교통보다는 광역교통 중심으로 발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유유부지 확보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언더시티, 즉 지하 개발을 통해서 그 서울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요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철도 중심으로 시가지가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수도권 이동 역시 그 신도시로, 그걸로 인해서 광역교통도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역시 그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 여전히 많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것이 그 승용차로 30분 정도로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상철도 지하화하면은 이 대심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대심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이용되지 않는 공간을 저희가 대심도라고 하고요. 그것을 일반적으로 지하 40m 이상을 대심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심도에 대한 안전성은 이미 많이 증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안전성 검사를 해서 안전성은 담보가 돼 있지만, 안전성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이거입니다. 그 요즘에는 지금 지상에 이제 철도가 안 보이다 보니까 다 철도들이 지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결국 지하에도 지금 계속 그 입체적으로 지금 1층부터 5층까지 철도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현재 저희가 그 광역급행 철도라고 해서 그거는 지하 6, 7층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하에는 이미 다른 지하철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데, 여기에 또 철도 지하화까지 한다는 것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서울에 있는 그 민자 역사의 그 현황인데요. 다음 보시면은 운행 중 철도가 뭐 위에 있습니다. 지금 광역철도, 도시철도 있고요. 저 층별로도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예정된 철도를 보시면은 GTX A, B, 뭐 광명 고속선, GTX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다 대심도로 지금 그 계획이 되고 있고요. 대심도라고 하면 한 60m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철도 지하화까지 한다면 철도 지하화는 거의 한 80m, 100m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지가 한번 제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서울역 같은 경우는 GTX-A 역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하 55m, 승강장은 60m까지고 지상으로 올라가는데 한 4, 5분 걸린다고 합니다. 신안산선 역시 여의도 인근에 지하 70m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지금은 이미 많이 포진돼 있고요. 그 도시철도 역시도 1기 지하철이 1호선, 4호선은 그나마 1, 2층에 있는데 2기 지하철 5호선에서 8호선은 더 평균 심도가 아래이기 때문에 특히 5호선, 7호선이 통과하는 곳은 더욱 어렵다는 것이 이제 보이고 있고요. 한강 하저심도의 특성입니다. 이 한강 하저심도를 통과하는 노선이 5호선이 있는데, 5호선을 보시면은 이 여의도 쪽이 한번 통과하고 광나루 쪽이 통과합니다. 보시면은
여의도 쪽은 대심도 그만큼 더 한강 깊이가 깊고 저 광나루 쪽은 어느 정도 한강 깊이가 낮습니다. 그만큼 이 여의도 쪽, 용산 쪽은 더 대심도로 뚫어야 되다 보니까는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연 철도 지하를 한다면 어느 정도 현실적인 그 가능성, 경제성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환승 역사, 특히 GTX가 들어가는 곳은 더욱 어렵고요. 특히 지상에 대형 민자 역사가 운영되고 있는 것도 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요. 또 한강은 서쪽 그리고 선로수가 많은 곳일수록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어느 정도 방향성에 대한 검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은 이 서울역에서 영등포 구간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 지하에 다양한 철도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강 철교도 건너다 보니까는 더 깊은 대심도가 필요합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왕십리, 청량리 구간이 상대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건설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검토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사례 연구인데 이제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공 지반을 덮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 리브고셔 같은 경우에도 개발 전은 다음과 같이 철도였었는데 여기다 인공 지반을 덮어서 개발을 시킨 것이고요. 미국 허드시드 야드 같은 경우에도 개발 전과 인공 지반을 덮어서 지금 인공 지반 형태로 많이들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신주쿠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 지반 덮어서 했고요. 이 미야시타 파크 같은 경우에도 인공 지반을 덮어서 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경의선 숲길이 대표적인데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해외 사례를 종합해본 결과 철도 역사라든지 선로 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하화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능한데 이 철도 차량 기지, 특히 선로가 넓은 곳은 해외 같은 경우에도 다 데크화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선로가 많고 큰 대형 역사는 그만큼 지하화가 어렵기 때문에 데크화도 많이 한다. 그래서 서울 지하화를 하는 경우에도 모두 다 지하화를 하는 것은 너무 좋지만은 비용을 따져서 적정하게 데크화를 활용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 해외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언더시티라고 해서 이제 그러면은 지하 복합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은 이 지하 도시라는 것은 이제는 한번 만들어지면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하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갈지에 대한 도입 시설 검토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는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고 이제 서울시는 유휴 공간이 없습니다. 이제 지하로 확보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시설물을 도입하고자 하기에 살펴보고자 서울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서울 생활권계획, 대중교통계획 등등을 반영해서 저희가 적정 시설물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한 게 이제 지상 1층은 가급적 주택, 공원 시설을 놓고요. 지하 1층은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선호하는 시설물을 지하 1층에 넣고요. 지하 2, 3층은 지역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시설들도 많이 넣고요. 그리고 지하에는 수송시설이라든지 저류조 이러한 어떠한 개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들이 뭘까 하고 해서 저희가 이제 좀 생각한 게 요즘 도시 스마트팜이 상당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농촌 체험, 생산 판매 등과 연계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층 주택 지역이 많은 곳은 이런 생활 체육시설이라든지 교육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해 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특정 시간대에 교통을 유발시키는 어떤 문화시설, 집회장 이런 거, 특히 지역생활 필수시설인 모체육부터 해서 등등을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데이터 센터, 지하의 어떤 온도 유지가 좋다고 해서 요즘 데이터 센터도 많이 지하에 매설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역 주민의 니즈를 반영해서 지하 1층을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하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중심, 생활시설 중심이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접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제가 이제 교통을 하면서 이제 좀 발견한 게 서울시 대규모 교통 유발 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타임스퀘어, 센트럴 코엑스, 롯데월드, 소공동 롯데 이렇게 5개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딱 보시면은 다 9호선축, 강남축이라든지 저 용산, 경부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왼쪽 오른쪽 상부가 비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색역, 저 청량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대규모 상권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저 위쪽에서 이 5개의 대규모 교통 유발 지구를 이용하고자
교통량이 몰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그 끊어줄 수 있는 어떠한 그 시설물이 필요하고자 향후에 철도 지하를 한다면은 여기는 좀 더 큰 상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하 2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지역 기피설이 어떤 건지 했는데 사실은 지역마다 가보면은 그 틈틈이 그 공영 차고지가 있습니다. 특히 버스 차고지보다는 마을 버스 차고지가 상당히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 버스 차고지에 대한 어떠한 또 요즘엔 그 지역에 담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전기차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설치가 어렵다 보니까는 요즘 전기차 도입도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운송 부대 시설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담을 수 있는 그 장소를 마련했고요. 특히 요즘 화재 등도 많이 그 위험해 있는데 이런 것을 집중 관리한다면 오히려 보다 그 관리가 그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주차 관련 시설이 너무나 많습니다. 택시 차고지부터 견인 차량 보관소, 뭐 캠핑카 주차장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지역 주민 아니면은 이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지나가다가만 보니까요. 이런 것들, 특히 자동차 관련 시설, 서비스 센터, 카센터, 도로 사업소 등등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규모 경제를 살려서 이런 것들을 한 곳으로 모아주는 것은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그 물류 시설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요. 지금 전체 물류량에서 서울시가 차지하는 경우가 20%가 됩니다.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 나가는 거 5개 중에 1개는 서울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요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그 서울시에는 그 물류 단지가 복정역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서울시에서 서울시로 들어오는 물류도 경기도를 거쳐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불균형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서울시에서 예정 중인 그 물류 단지가 지금 현재 저 복정역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양천구에 서부트럭 터미널 하나 지금 도입 예정이고요. 그 서초구에 양재 터미널이 있습니다. 또 보시면은 다 강남 중심입니다. 강남 중심으로 다 물류 단지가 있기 때문에 강북 쪽도 저희가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왼쪽에는 수색역, 도봉산역, 신내역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향후에 그 지하 물류센터를 확보를 해서 더 서울시의 어떠한 그 균형 잡힌 그 물류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서울시나 교통공사 역시 도시철도를 24시간 운영해서 낮에는 운송, 밤에는 물류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4층 같은 경우에는 복합 환승 시설로서 이제 기존에도 뭐 환승센터에 대한 계획이 잡혔지만 이거는 철도 지하에 대한 환승센터라고 해서 보시면은 그 철도 그 지상철도가 관문을 통과하고 한강을 통과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문 통과하는 것은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승센터, 그 한강을 통과하는 것은 수변 환승센터, 그리고 요즘에 버티포트, UAM 등등이 많이 있으니까 이 지상부에 이것을 올려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봉산 같은 것을 예를 들면은 그 주변에 그 대체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지하로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버스 회차도 가능할 수 있도록 지하에서 할 수 있고 그 공영 차고지 등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그 개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색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역세권은 지금 기존 계획이 있고요. 지금 차량 기지 이전하는 곳에 지금 거의 그 복합 개발을 하자입니다. 그래서 이 기존 계획은 건드리지 않고 차량 기지 이전 이쪽에다가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그 지하 복합 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다양한 시설물을 넣으면서 이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그 개념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한강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촌, 서빙구, 한남, 옥수 같은 경우는 여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한강이 옆에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한남도 있고 용산도 있고 그래서 여기는 사업성도 높고요. 보면은 이제 마리나 위치 같은 거 예를 들면 다 강남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 강북 쪽으로 좀 같이 활용을 해서 이 한강변 환승센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버티포트 이런 것도 이제는 비행 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외해서 산길이라든지 강물 위주로 이제 다니는 이런 조감도입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요 저장 시설 같은 경우도 지금 요즘에 그 상습 침수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해외에는 대심도를 활용한 저장 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 지하, 철도 지상철도의 그 매핑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도심 침수 지역이라든지 하천 범람에 많이 가 있는 곳에 그 맨 밑에 대심도에다가 저류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종합 개념도고요. 아래에 있는 것은 뭐 토지 이용도라고 해서 뭐 그 지상에 따라서 지하는 어떤 것을 넣을지는 이것은 지역부에서 이제 좀 더 보다 정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게 GIS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 토지 이용 특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지금은 어떠한 구체적인 단계보다는 선도 사업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그 구간을 선정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선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서울시 특성이라든지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정무적으로 여기 하겠다. 그래서 요즘도 일부 특정 노선이 뭐 지하화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그 서울 특성에 맞는지, 그게 과연 시민들이 원하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무적인 것보단 이런 데는 이제 전문적인 어떠한 객관적인 지표를 사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표로 GIS라는 그 도구를 사용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GIS 같은 경우는 이제 영향권을 잡아야 됩니다. 영향권을. 그래서 각각의 급행철도, 도시철도, 선로 주변 등으로 해서 각각의 영향권 범위를 달리 잡았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 철도 인근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구로구를 예를 들면 구로구 전체 대비 그 철도 주변이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를 상대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철도 주변은 낙후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다음과 같이 토지 특성이라든지 건축물 특성을 9개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 철도에 대한 종류를 나눠봤습니다. 특히 이제 경의선 구간, 이 경부선 구간, 경인선 구간, 경의중앙선, 중앙선, 경춘선, 경원선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사실은 현재 경의중앙선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것을 나누지 않으면 문산부터 양평까지 한 방에 쭉 가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성이라든지 분석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이용 특성을 갖고 또 중요한 게 이것은 경기도 쪽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만 갖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인선도 긴데 경인선은 요 약간 그 구로구 일부밖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경춘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를 기준으로 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분석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서부터 이제 살짝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수가 있지만은 요 왼쪽 위에 요 표를 보시면은요. 저희가 용적률이라는 그 기준을 잡았습니다. 용적률 100% 이하라는 것은 그만큼 낮은 시설물이 많은 곳이 어딘가라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경원선, 경의중앙선, 경인선에서 거의 100% 이하, 그러니까 낮은 시설물이 거의 60%가 질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철도 주변이지 이 전체 지역의 평균을 봐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경의중앙선에 대한 전체 평균은 한 50%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거는 50%지만은 그 철도 인근 주변은 60%입니다. 이것을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더 낙후돼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인선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평균 대비 그 상대적으로 철도 인근이 높은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개발을 한다면은 요 60%를 이렇게 밑으로 낮출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가능함으로써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사업성은 높은 노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요쪽 같은 경우에도 그 용적률을 300% 이상이라고 본 것은 이제는 높은 건물들이 어디에 많은가를 보시면은 요 경부선이라든지 경의선이 높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는 철도 변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는지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밑에 전체 평균 대비도 어느 정도 높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는 개발을 해도 뭐 어느 정도 사업성을 높일 수 있지만 더 집값을 부추길 수 있는 그런 그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느낌은 얼핏 듭니다. 그래서 여기보다는 여기를 보시면은 전체 평균 대비 높은 건물이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이 두 개를 보시더라도 여기는 이렇게 더 높아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용적률이 낮은 것은 더 낮출 수 있고 용적률이 높은 것은 더 높을 수 있다는 상대 비교를 통해서 가능한 그런 자료입니다. 뭐 그림은 뭐 앞에 설명했던 거랑 동일하고요. 건폐율 마찬가지입니다. 다 동일한 거니까는 제가 빨리 넘어가겠고요. 층수 마찬가지입니다. 낮은 층수, 높은 층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용도 지역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그 가장 비중이 높은 주택시설을 보시면은 경원선, 경춘선, 중앙선이 많이 높습니다.
그 다른 전체 평균 대비도 높습니다. 그만큼 토지 이용이 좋지 않다 보니까는 그 주택 시설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용적률과 생각해 보시면은 용적률이 낮고 주택이 있다 보면은 그만큼 저층 주택 지역으로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그만큼 장기적으로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는 보시면은 경부선, 경의중앙선은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이 연못시설 높습니다. 그만큼 경부선, 경의선 이런 데는 이 경의중앙선은 그래도 나름 그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쪽은 아직도 그 토지 이용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그 주택 시설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주거 지역 역시 경의선, 경춘선, 중앙선이 일반 주거 지역이 높고요. 상업 시설은 경부선, 경의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노후주택 역시 마찬가지로 그 경의중앙선이 가장 높습니다. 상대적인 평균을 봐도 높습니다. 특히 그러니까 경의중앙선이 상대적으로 가장 그 사업성이 높지 않나, 이 그래프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살펴볼 필요가 있듯이 그 지역에서 이 경의선, 중앙선 같은 경우가 학교가 인근에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육 환경이 많이 안 좋다는 것도 볼 수 있겠고요. 도로 기준입니다. 그 인근에 도로가 많은 것은 경부선, 경의선, 중앙선이 도로가 많습니다. 그만큼 도로를 단절시키고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국유지는 경의중앙선, 경부선이 높고요. 이런 거 이제 토지 가치 같은 경우에도 그 제가 두 개로 나눠봤는데 그 제곱미터당 100만 원 이하면은 거의 그 가격이 거의 다운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철도 인근을 보시면은 가장 높은 게 경원선입니다. 경원선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요거는 평균입니다. 그래도 다른 데는 다른 지역보다 철도 주변이 상대적으로 그 낮은 비중이 그 전체 평균 대비 낮은데 이 경원선은 보시면은 철도 주변이 전체 평균보다도 살짝 높습니다. 그만큼 전체 지역구에서 이 철도 주변이 가장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만약에 개발을 시킨다면은 평균보다는 내려갈 수 있겠죠. 그만큼 요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요 토지 가치가 높은 것을 제가 제곱미터당 1,000만 원으로 잡아봤는데 요것 같은 경우에도 가장 높은 것은 경의중앙선, 경의선, 경부선인데 어느 정도 정체 평균 대비 따라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경의중앙선은 전체 평균 대비 많이 낮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개발한다면은 어느 정도 일부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앞에 이제 GIS를 활용한 결과 이제 저희가 이제 종합 평가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한 번 더 서울시를 기반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서울시만 바라보면은 이 경의중앙선이랑 경인선이 사업성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 쪽으로는 경원선과 경춘선이 상대적으로 괜찮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는 GIS로 분석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 선도 사업을 어디로 지정할지 를 한번 보시면 이 5가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무조건 저희가 그 수익 재분배를 위해서 수익성 중심으로 가야 된다. 수익성이 가장 높은 구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균형 발전 쪽으로 간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사실은 이게 철도라는 거는 서울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서울을 빼놓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인선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인천부터 할 수 없고요. 경기도부터 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부터 무조건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가 어떤 환경을 갖고 있는지가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이 원활한 구간부터 해야 됩니다. 그만큼 비혼잡 지역, 교통이 많이 없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시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은 여기가 이게 지금 뒤에 있는 동글뱅이가 그 지하철 일평균 이용객 수입니다. 그리고 요 선이 지상철도고요. 보시면은 여기가 상당히 그 교통량이나 이용객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가 가장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요 같은 경우에도 지금 GTX라든지 철도망 계획이 지금 계속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도 가장 중복도가 높은 게 이 GTX-C, 청량리부터 도봉산까지 따라가는 GTX-C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GTX가 들어가면 현재도 이 구간에 이용객이 없는데 요거까지 들어간다면 아마 여기는 진짜 이용객이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가급적 운행을 좀 덜 해도 왠지 다른 대체 노선이 있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거지의 광역화입니다. 이게 보시면 지금 이쪽으로 지금 남양주시 쪽으로 지금 인구 한 100만 명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량리역에도 지금 철도가 많은 노선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은 요 구간을 보시면은 그 복선, 그러니까 왕복 1차선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는 KTX, ITX,
일반 철도, 경의중앙선, 화물철도 다 다니고 있는데 요 두 개로 다니다 보니까는 이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1분만 지연되면은 나머지는 다 대기해야 됩니다. 그만큼 경의중앙선이 여기에 어떠한 그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요것이 지금 연착이 엄청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한 그 개선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수평 확장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직 확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향후에 신도시도 반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사업성입니다. 사업성이 가장 중요한 노선이 여기입니다. 이 경의중앙선 여기 용산부터 청량리까지가 되겠고요. 여기가 저희가 우선순위를 잡았고요. 사실은 이쪽은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이것만 그 사업 그 개발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지금 해도 사업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그 이익분을 이쪽으로 넘겨서 수익의 재분배를 통해서 같이 민간 사업자한테 연결해주면 상당히 좋은 것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 이제 철도라는 것은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은 신내역이라고 해서 경춘선이라든지 들어갑니다. 여기를 빼놓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 이쪽도 그 동북권의 어떠한 용량 증대론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입 다변화인데 지금 뭐 저희가 말한 것뿐만 아니라 광운대역사 보면은 시멘트 공장이 있고요. 구의역 보면은 옆에 터미널이라든지 우체국도 크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시설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뭐 또한 그 이것도 사실 요즘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 이익을 누리는 주변 토지자들에게도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용적률이 높은 만큼 분담금 형태로 가거나 아니면 양도세, 재산세, 상속세 등을 반영해서 지방세를 높이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것도 좀 중요한데 지금 예타 조사 지침을 보시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떠한 그 기대 수익 이런 것은 예타에 지금 반영되지 않습니다. 현재가밖에 안기 때문에 이런 걸 기준이라면 그 지역 균형 발전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 예타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편익 항목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지역균형 발전 평가 지표도 빠져 있는데 이것도 늘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이 특별법은 1호선 지상철도뿐인데 도시철도까지도 사업을 포함시켜서 이런 것들에 대한 예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하나 더 추가를 시켰는데요. 지금 현재 그 요것은 그 서울시만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부천, 뭐 인천 이쪽은 뭐 석수 등등에서 뛰어넘다 보면은 이 사업성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서울만 보는 게 아니라 경기도, 인천까지 다 보아야 된다는 그 하나의 그 과제를 또 남기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지상철도뿐만 아니라 도시철도에 관심을 많이 갖는 자치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상철도는 지상부의 수익이 어느 정도 있지만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지상부 수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상부 수익은 없고 다른 컨셉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교통 혼잡 개선이라든지 교통 안전, 도시 미관 등의 어떠한 그 개념을 달리 잡아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도시철도 2호선인데요. 한양대에서 잠실나루, 신도림, 신림이 지금 지상철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그 성수 구간을 보시면은 지상부는 저렇게 그 도로로 이용되기 때문에 지상부를 없앤다고 한들 저긴 도로로 놔둘 수밖에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데는 지하 시설물을 많이 뭐 개발을 하거나 인근 토지와 활용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특히 그 성수역 그 진출입로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옛날에 지어지다 보니까는 지금 상당히 이동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철도 그 출입구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은 사실은 지상으로 다니는 지하철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문제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대심도입니다. 대심도를 활용해서 하는 건데 대심도는 이제 지하 5층까지 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환승 거리가 길어질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대심도는 그 어떠한 기술력의 바탕을 둔 거기 때문에 기술력이 현실화되면은 뭐 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지하 환승거리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2호선 보시면은 한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 철도 주변으로밖에 그 유동 인구가 확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강 쪽으로 가려면은 좀 더 이제 지하철의 접근성도 높이고 여기 지금 성수 전략 정비지구라고도 있는데 여기를 활용해서 좀 더 지하철을 좀 더 획기적으로 만들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이
지선철도에 한번 그 제안을 한번 해봤는데 사실은 여기가 성수역 부분은 저 용답으로 올라가는 지선철도가 있습니다. 거기가 사실은 공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선철도를 성수 전략 정비지구라든지 향후에 이제 뭐 자양 전략 정비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 노선을 만드는 것도 괜찮고요. 여기가 만들어지면 이제는 일부 환승 승객을 돌려서 기존에 있는 2호선은 제대로 된 지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도림 신림 구간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는 또 하천변에 있습니다. 도림천 위에 있다 보니까는 더 그 환경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하천변으로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활용해서 지하로 하는 방향으로 찾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4호선 구간은 당독의 창동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세권이 있지만은 다 기피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하로 넣을 수 있는 방향을 찾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최근에 우이신설 연장선도 예타가 통과됐고요. 동북선도 2026년에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동북선 연장이 있기 때문에 저 파란 줄을 보시면은 다 환승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철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경전철이 이제 제대로 작동한다면은 그때 가서 요 지하화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또 뭐 제가 지상철도에 대한 영향권을 분석해 봤는데 사실은 지상철도라고 해도 그러니까 도심철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도심철도라고 해도 여기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그 지가가 한 1.1배에서 1.2배 형성돼 있습니다. 사실은 역세권이라고 하면 1.3배, 1.4배 정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지상철도, 그러니까 지상 도심철도로 인해서 역세권에 대한 제대로 된 반영이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하로 넣는다면은 인근 그 주변 시설물의 토지 가치가 한 0.23배 정도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좀 끌어올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토목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장재민 소장님과 함께 한 3번 정도 이제 토론에 참석했는데요. 오늘의 그 이제 결말 또는 결미를 작성할 것 같은데 뭐 다양한 뭐 기술적인 사항들은 여기 이제 그 비기술자들이 많기 때문에 총론적인 어떤 의미로 한 꼭지 정도만 언급을 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양한 이제 엄청난 이게 메가 프로젝트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십조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접근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데 지금 뭐 한 30년 전에 유럽에서도 지금 그 통합 유럽이 만들어지면서 전국의 그 각국의 유럽 그 네트워크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TEN-T 그러니까 10T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구성하게 됐는데 거기는 수백조가 프로젝트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는 이제 종합 계획 구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9개의 노선 계획을 꾸리고 각 국가마다 또는 각 구마다 굉장히 그 서로 자기 걸 하기 위해서 욕심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9개의 그 종합 노선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알프스 산맥을 통과하는 6 알프스 이제 트랜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먼저 종합적인 어떤 플래닝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특히 뭐 서울시와 경인 지역이 포함된 종합 계획이 수립이 되고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가 이제 디파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여기 계신 이제 의원님들도 각 지역구마다 이제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인 어떤 밑그림이 이제는 좀 그려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 꼭지로는 지금 이제 이 메가 프로젝트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뭐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건 주지의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성의 포커싱이 맞춰져서 모든 이제 그 우선순위가 정해지지만 현재 기술자적 입장에서는 실제로 기술적 백그라운드가 없으면은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희가 멋있는 그림을 그리지만 기술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또 어떤 그 지하와 또 플래닝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성을 지금 중심으로 많이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기술자적 입장에서는 기술적 백그라운드가 서포트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그 멋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각 지역 구민들이나 또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니즈를 기술적으로 완성시킬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밑그림은 많이 그려왔지만 이제는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이제 서울시와 그다음에 경인 지역을 포함한 전체 노선 그 철도 지하화에 대한 어떤 그런 플래닝이 이제 구체화돼야 되고 그 구체화된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단계별 추진 전략, 그러니까 A, B, C 노선들이 지금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그 객관적인 평가 기준에 의해서 단계별 추진 전략들이 컨센서스를 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업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또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도 보탬이 더해져야지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본 프로젝트의 의미는 그러니까 뭐 저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도시의 기능 회복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길고 지루한 저성장의 시기에 초입에 우리가 돌입해 있고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 정책의 핵심 기조는 결국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에 포커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래 도시 서울 그다음에 우리 전체 이 수도권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어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뭐 가벼운 이야기부터 조금 무거운 이야기까지 먼저 드릴게요. 좀 가벼운 이야기로는 아마 이게 가칭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언더시티라는 그 네이밍을 나중에 이제 이 사업이 좀 본격화되면은 한번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팬시한 이름으로 한번 바꾸는 방안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뭐 지하, 언더라는 그런 단어가 뭐 사전적으로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반 이제 시민들이 딱 듣기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와닿거나 이렇게 뭔가 좋다라는 그 이미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칭일 테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저는 이제 아까 언더시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하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생활 문화 기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뭐 문화 시설이라든지 체육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서울 시내 전체를 제가 한 2개구 정도를 이렇게 좀 살펴보고 왔는데 이게 가장 과소 추정되는 게 뭐냐면은 그 주민들이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시설이에요. 우리 이렇게 뭐 동네 뒷산이라든지 공원에 가면은 조그만 체육 시설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는 공원에서는 그게 많이 보이지만 특히 이제 저층 주거지가 밀집돼 있는 지역에서는 조금 그런 것들이 적게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수요 조사를 통해서 주민의 니즈를 파악해서 이제 그것들을 설치해야지 흔히 말하는 좀 공동화가 방지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저류지라든지 뭐 지하 차고지라든지 이런 뭐 커다란 시설들 들어오는 문제들 그런 것은 이제 사실은 이제 공공의 영역이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가칭 언더시티라는 게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이거는 이제 공공 주도로 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기존 자영업자들이라든지 기존 지주들이 느끼는 어떤 지가의 차이 혹은 뭐 이제 임대료의 차이 여기서 나오는 이제 분명한 갈등이 좀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미리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뭐 요즘에 이제 배터리 폭발 문제도 있었는데 뭐 지하에 뭐 주차장을 놓는다, 뭐 전기차 충전 시설을 놓는다. 그럼 이게 위험하지는 않을까? 또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우려하는 것, 몇십 조의 예산이 드는데 이게 만약에 잘못돼 갖고 뭐 전체적인 재정이 어그러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시민들과 함께 어떤 사회적 합의를 먼저 얻어가는 과정들 그런 것들이 조금 좀 두텁게 준비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까 이제 발표자 박사님께서 선도 사업 얘기를 하셨는데 이 선도 사업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결국에 이제 뭐 수익성이라고 하셨는데 뭐 수익성이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비용 대비 효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균형 발전도 도모할 수 있고 좀 어떤 좀 용이한 지역을 먼저 시작을 해갖고 결국에는 뭐 그거는 이제 뭐 기술을 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기술적 성숙도를 바탕으로 구현을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의 모듈화를 시켜서 A라는 지역에서 성공한 모델을 B라는 지역에 이식하고 또 거기에서 모여진 어떤 노하우를 또 C라는 지역에 이식하는 방식으로 좀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안으로 좀 연구를 확대했으면 좋겠는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철도 지하화는 여기 보고서 내용 중에서는 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는데 저희가 쭉 검토한 입장에서는 철도 지하화는 무조건 좋은 거죠, 사실요. 거의 저는 무조건 좋은 거라고 보입니다. 무조건 좋은 건데 문제는 비용이 문제겠죠. 비용이. 철도 지하화한다고 해서 싫어할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 순간적인 교통 불편 그런 거 그 다 참아낼 수 있어요. 시민들도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죠, 돈. 그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해서 이거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가? 현실화시킬 수 있는 데서는 계속해서 나온 이야기지만은 전에 선거를 앞두고서 그 윤석열 정부 쪽에서 이 철도 지하화를 내외했었어요. 그때 윤석열 정부 쪽에서 제시한 지하화에 드는 비용을 64조라고 얘기했었어요. 물론 그에 대한 범위라든가 그것을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은 64조 원이라는 막대한 그 비용을 얘기했는데 그 64조 원이 어떻게 그것을 수급하느냐? 그거는 정부 돈 안 쓰고도 민자 돈으로 할 거다라고 정부 돈 안 쓰는 방향을 얘기했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도 굳이 정부 돈 안 쓰고 민간 수익으로만 하려면은 실제로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 이 철도 지하에서 중요한 관점이라고 보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철도가 통과되는 철도가 본선이 있고 정거장이 있지 않습니까? 또 중간중간에 그 차량 기지도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본선에서는 비용만 들어가요. 수익은 복구시키고 나서 공원화라든가 그 횡단 구간에 대한 뭡니까? 통행의 자유로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익만 있어요. 실제로 돈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은 본선 구간에서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정거장도 넓은데 그런 데만이 실제로는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경인선 유감스럽게도 경인선 구간이라든가 경부선 구간의 상당 구간들이 본선하고 좁은 정거장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서 건설 비용 대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검토한 바로는. 그렇다면은 실제로 돈을 낼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또 지하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익이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정부의 투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건 정부의 투자가 무조건 필요한 거고 그렇지 않은 넓은 지역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구로 차량기지라든가 신도림 구간이라든가 영등포 역사 구간이라든가 용산 구간, 서울역 구간 이런 데는 현실적으로 지하화를 시키면서 개발 수익으로 건설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제가 보건대는 추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실화시킬 수 있는 지하화 구간을 잘 선정할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이 수익성이 안 될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투자를 한다. 그런 과감한 그런 투자도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보고 중에서 지상철도를 지하화라는 방안에 대해서 지상의 상부를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파리의 리브고쇼라든가 그런 몇 군데를 얘기하는데 제가 굉장히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역을 그런 식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극구 반대를 했었습니다.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서 그걸 얘기하는데 정부에서는 서울역은 전부 지하화라고 그렇게 어나운스를 했었어요. 근데 국토부에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국토부에서는 고속철도를 지하화한다 그랬었어요. 지금은 이제 지하화 얘기가 언론에서 떠들지 않고 있는데 전에 선거를 앞두고서는
어떤 정치적인 용도로 해가지고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서울역을 정부에서는 그 대통령 쪽에서는 전부 지하화한다. 국토부에서는 고속철도만 지하화한다. 그렇게만 딱 돼 있었어요. 시민들이 언론 보면은 서울역이 다 지하화되나 보다 그렇게 현혹될 수 있죠. 그렇지만은 국토부 입장에서 볼 때는 서울역을 전부 지하화하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으로는 지상을 복개한다라는 안을 내놨었어요. 근데 지상을 복개를 해서 지하화할 수 있는 데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리브고시 같은 경우는 저도 가보고 있었는데 거기는 지대가 비교적 전체적으로 낮아요. 그러면서 그걸 복구했을 때 그 철도의 양안이 이렇게 서로 횡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돼요. 또 대전에 조차장 지역이 있습니다. 대전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대전역에서 북부 쪽에 오면 대전 조차장 지역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복개가 가능해요. 복구해서 동서가 이렇게 횡단할 수 있는 그러는 것이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역은 아닙니다. 서울역은 동서 구간이 열차 노반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평면으로 돼 있어요. 그걸 하려면 고가 도로가 건설돼야 되는데 요즘 고가 도로도 없앴어요. 서울역을 복교를 해버리면 여전히 동서 분할은 여전한 겁니다. 그래서 서울역 같은 경우는 지상철도를 복개화에 의한 지하철도화는 굉장히 신중하게 지역 현황을 잘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좀 말이 길어지는데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말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타입니다. 예타. 우리나라의 제도에서는 전에 한 번도 서울시에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뭐 흔히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랬지만은 서영경 의원님께서도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타 공화국이라 기재부 공화국이다. 서울시에서 그 민주당에서 서울시 도시철도에 대한 뭐 활성화 방안 그때도 몇 번 있었었는데 서울시 공무원 기재부 공무원 아무도 안 나왔었어요. 기재부 공화국입니다. 기재부의 권력이 엄청 센데 문제는 기재부에서 딱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예타 지침. 예타 지침에서 B씨가 만족을 시켜야지 일이 진행됩니다. 근데 그 예타 지침이라는 것이 베네핏과 코스트, 그 베네핏, 수익성에 대한 평가 문제입니다. 수익성에 대한 평가 문제가 아까 저도 조금 나왔었는데 특히 도시에 있어서의 수익성 평가는 굉장히 박합니다. 굉장히 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무시하던가 저평가해요. 저는 도시철도만 지금까지 한 40년 해왔는데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 걱정되는 것이 이 도시철도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 서울시처럼 하다가 안 해버리는 경우가 지금 없습니다. 우리 너무 안 하고 있어요. 돈을 아끼는 건 좋은데 도시철도에 대해서 도시 쪽에 있어서의 도시 기반 시설에 아끼는 건 좋은데 그 아끼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립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타에 대한 개선, 그것을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이게 국가적인 어떤 국가 발전을 위해서 그 기재부 공화국 내에서의 그런 예타 제도에 있어서의 그런 BC 평가 부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은 제가 느끼는 바로서는 국가의 어떤 진짜 도시의 사활을 걸고 해야 될 부분일 정도로 저는 심각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언더시티 지하 복합개발본에 대해서 아까서 많이 제시했었습니다. 특히 차량기지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차량기지 서울 인근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가까워는 구로 차량기지, 고덕 차량기지. 옛날에는 그 차량기지 수서 차량기지. 옛날에는 그 차량기지라는 것이 외곽지였었어요. 그 도시가 발달되지 않았던. 근데 지금은 그쪽들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다. 그래서 그런 차량 기지들을 옛날의 개념으로서의 그런 차량 기지가 아니라 지금은 그거를 위치를 좀 조정도 하고 지하화도 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철도 지하화를 통한 그 주변의 개발, 또 발달 그런 것들이 잘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말이 길어졌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특별법이 있어서 뭐 예타 면제로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당위성이나 뭐 그런 공감대 확보를 위해서는 어쨌든 뭐 그 요 사업이 왜 어떤 이익이 있는지 뭐 그런 사회적인 편익들이 어떤 것이 있는 건지를 좀 더 잘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요 연구에서도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예타 기준이 사실은 뭐 몇 가지 편익들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이 통행 시간 단축 뭐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지하 사업이라는 것이 기존에 지상에 있는 그거를 바로 이제 지하로 그냥 보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통행 시간의 그 측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 예타의 그 편익을 확보하기 어렵고 그래서 좀 이제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폭넓게 좀 그 범위를 좀 넓힐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하 사업을 하면서 좀 이제 급행화를 추진을 물론 이제 그 경부선 이런 데는 급행이 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급행화 추진하면서 좀 통행 시간을 추가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선로 용량이 좀 아까 증가되면서 어쨌든 그 정치성이 확보되는 부분들 아니면 그 아까 이제 다양한 이제 도입 시설들이 제한이 됐는데 예를 들면 뭐 전류조가 이제 맨 밑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에 따라서 그 재난 뭐 수해 그런 것들의 예방 효과들을 좀 정량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공익적인 시설들이 여러 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뭐 거에 따라서 뭐 지역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 이런 다양한 효과들에 대해서 좀 정량화를 해서 좀 편익에 좀 반영할 수 있는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어쨌든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이제 실험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조합을 해서 그런 실험 방안들이 실제로 어떤 편익들을 이끌어낼 수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그 효과들이 기대가 된다.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한다면 좀 더 어떤 사회적인 공감대나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데 좀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에서 이제 환승을 이제 주로 이제 시계외 지점에 좀 국한해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사실 환승이란 것이 물론 시스템적으로는 상당히 효율적이지만 내가 타는 입장에서는 한 번이라도 좀 덜 갈았다고 내가 목적지에 가는 것들을 사실 사람들은 더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광역버스 노선들이 결국은 강남이나 서울까지 다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환승을 유도한다고 하면 시계외 지점으로 꼭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주요 거점 지점들 예를 들면 지금 잠실역 같은 경우에는 2호선도 있으면서 그 올림픽대로에서 바로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경기 동북부 지역에서는 상당히 그 잠실역을 통해서 환승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이제 환승을 좀 시계 외 지역 외에도 좀 시내에서 완전 도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부도심 지역에 좀 그 환승 추가적으로 좀 검토를 하면 그런 환승을 통해서 사람들이 거기 갈아타면서 또 그 지역 거기서 좀 뭐 상업 시설에도 한 번 더 이용하면서 또 그 사업성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좀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같이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